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분석 이어가겠는데요. 기본적인 회사 내용은 저번에 다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시장에서 떠드는 부분만 살펴보면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코로나 시작했을 때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애들은 이거밖에 사실 안 봅니다. 한국에서 나가는 라면 수출의 절반이 삼양식품 쪽이기 때문에 그동안 삼양이 이걸로 컸었고 이제 최대 수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수출만 이야기하다가 한번 과거에 코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내수가 든든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크게 최근 분기에 차이는 없었고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살짝 오른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향에 따르면 4분기 조금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로 수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수출은 중국 따거 형님들이 한 절반 정도 기본적으로 해주고 전체에서 매출 비중은 25%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시아였는데요. 주로 동남아 쪽이긴 하지만은 중동 포함해서 이슬람 국가들한테 조선의 매운맛을 보여줬다 이거였죠. 그 과정에서는 할랄 인증과 닭 이미지가 주요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냐. 중국에서 최근 총판 통해서 불닭 시리즈 전년 대비 2배가량 주문이 있었고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서도 수출에서는 인기는 없는 제품이지만은 삼양 라면이라는 제품이 노출됐으니까 인지도 업되고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미량의 스마트 팩토리 5억에서 6억 개까지 증설을 해가지고 짓고 있고요. 이게 22년도 1월에서 4월 사이에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은 또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것까지는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이런 썰은 누구나 푸는 거고 좀 한다는 선수들이 요새 엄청 밀잖아요, 이 주식을. 그들이 믿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수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일단 그걸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삼양식품의 매출액과 거의 동행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이때 오히려 빠졌다는 거죠.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12월 달을 봐야겠습니다만은 4분기 겨울철이 보통 라면의 성수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럼 주가도 따라서 이렇게 붙어야지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 주식에 대한 염원이 있고 그간의 지표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으니까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익 팩터로도 보게 되죠. 그래서 매출액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고 영업이익을 통해서 본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내려올 때 덜 내려왔죠. 이만큼의 괴리도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치가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1년도 실적을 분기로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감소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의 감소도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게 3분기 때 비로소 이제 전분기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요것으로 이제 바닥은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겁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될지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회사가 연간으로밖에 비용 구조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원재료성 비용이 55%에서 60%, 급여성 비용이 한 15% 정도, 기타 운반비 한 3% 정도 이런 비용들 합해가지고 총 15% 정도의 이익률을 내게 되는데요. 단연간의 매출 성장으로 인한 고정비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되었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와 운반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대략 15%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익률 부문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일단 GPM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부분은 매출 원가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판관비는 그동안은 조금씩 줄어드는 구간이었다면은 조금은 상승한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서 GPM도 늘고 판관비도 줄어드는 요 구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OPM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되겠죠. 자,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소맥과 팜유를 보았을 때 회사의 매입 가격이나 재고의 운영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매출 총이익률과는 좀 반대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소맥도 팜유도 마찬가지죠. 근데 최근에 이런 원재료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3분기 때 라면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마도 그동안 안 올렸던 가뚜기, 오뚜기가 부담이 제일 클 거기 때문에 먼저 올릴 수 있다 했었는데 올렸었죠. 그러니까 농심도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도 따라서 올렸습니다. 이때 대략 한 7%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타 원재료가 그동안에 오른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게 좀 내려와야지 나중에 마진이 보존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3분기 어닝 시즌에 의외로 회사들이 영업이익 쇼크가 나타났던 부분을 보면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판관비에서의 운송비 항목입니다. 다시 이제 운임 강세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원재료와 판관비 모두 부담 구간이기 때문에 매출로서의 수출 금액이 찍히는 건 찍히는 거지만은 시장에서 선수들이 떠드는 것만큼의 이익률은 안 나올 거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삼양의 수출이 잘 찍히고 있다, 좋은 뉴스들이 많다,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익률은 생각만큼 안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불안한 형국에서 소비재로 조금 돈이 가는 모습이니까 같이 좀 올라간다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은 컨슈머 디펜시브가 최근에 조금 강세였습니다. 이 내부에서 보면은 타바코나 패키지드 푸드, 컨펙셔너리 이런 가격 정가가 가능한 제품들로 간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내년에 대부분 업체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힘들 거라면은 차라리 가격을 좀 더 올리면은 이익이 대폭 깎이는 거는 막지 않겠냐. 돈이 어디로 가긴 가야 되니까 이런 데로 일시적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대피처를 찾았다. 물론 요새 텔레그램이나 리딩방들에서 삼양을 열심히 미는 애들은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빨리 올리고 다른 데로 또 TT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과열권 형성 시 특유의 전업투자 패턴으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12월 수출 데이터가 갑자기 꺾였다 그러면은 그들이 열심히 얘기했던 좋은 내용들은 싹 사라지고 같이 사라졌겠죠. 이 주식을 접근하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인지를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고 나면은 조금 덜 다치겠죠. 실적과 대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주가치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배당이 없습니다. 이익이 들면서 과거 대비 배당 성향이 조금은 늘었습니다만은 1% 안짝의 배당 수익률로 의미가 없죠.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으면 끝난 거 아니냐 싶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는 3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양 내추럴스라는 곳이거든요. 이 내추럴스 최대주주가 김정수 사장인데요. 이 전인창 회장의 와이프입니다. 카더라에 따르면 이분이 불닭을 출시한 당사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전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같은 경우에도 21% 들고 있고 SY 컴퍼니라는 곳도 들고 있어요. 이 부부가 이제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 경영진 부부가 시끄러운 이슈를 발생을 시켰는데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나 식품 재료의 일부를 자신들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50억 원 정도를 빼돌렸다. 그래가지고 형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이제 3년 실형, 사장 같은 경우에는 2년 징역에 집행유예 3년 나왔거든요. 다른 혐의, 외식 계열 업체도 돈 줬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거는 무죄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물러났어요. 근데 7개월 만에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총괄 사장으로 김정수 사장이 올라옵니다. 이 법무부가 왜 이렇게 처리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유로는 오너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서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재용 이용은 안 되고 누군 되고 이런 건가 싶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투명하지도 않고 참 이런 게 정치적인 부분일 텐데 한국 사회의 병폐 중 하나겠죠. 근데 이렇게 복귀를 했으니까 한번 해먹은 분이 또 안 해먹는다는 법도 없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오너 경영진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승계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아들한테 주려고 이미 구도를 다 짜놨어요. 이 삼양농수산, 여기가 이제 내추럴스인데 이 회사를 이제 2대 주주 회장보다 많이 들고 있는 애가 비글스라는 곳입니다. 이름을 자꾸 바꾸는 회사인데 SY 컴퍼니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들이 100% 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를 이제 기자가 가봤더니 그 주소가 찜질방이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찜질방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건데 여기 기자가 왜 가봤겠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가봤겠죠. 이곳이 편법 증여와 관련된 소송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주주인 기업의 헐값으로 자산을 몰아줬을 때 그 기업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냐 이런 소송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BW를 이용해서 다소 금융공학적인 방법도 썼다는 것인데
삼양식품이 발행한 BW로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그거를 이제 대주주 쪽으로 넘겨준 거죠. 이미 10년 전 이야기를 왜 건드냐?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배회사의 주주이자 아드님이신 전병호 씨가 증여세 못 내겠다 낸 소송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소심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것도 이기게 되면은 증여세도 안 내고 쉽게 세습에 성공시킨 겁니다. 이 또한 주주가치의 훼손의 사례가 되겠죠. 자, 비글스는 SY 컴퍼니로 이름을 바꾸더니 다시 또 ISX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외감도 아닌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ESG와 관련된 뭔가를 자꾸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중엔 정말 전면에 나서는 날이 오기도 할 거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가 의문을 가질 법도 합니다. 물론 삼양식품을 접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 실적을 보고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을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회사 삼양식품의 나머지 부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좀 리스크 요인들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